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비욘디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대선 후보자들의 건강의료 정책 공약을 알리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 만나 이야기 나누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먼저 의원님 모시기 전에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도와드리자면요. 의원님께서는 의사 출신으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상황실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지금 정말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비욘다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먼저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좀 의료 공약을 여쭙기 전에 사실 후보님께서 1월 28일이죠. 의사협회를 좀 직접 방문해서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도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1월 28일이 우리 설날 명절 직전이었거든요. 마침 그 설날 명절 이후에 그런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이 거세질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때 또 1차 의료, 특히 재택치료에 있어서의 그런 의료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에 전격 방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미크론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방역이 완전히 대전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기인 만큼 의료인들의 역할과 그리고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해서 진솔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코로나의 안전한 국가가 되기 위한 당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었다면요. 실제로는 비공개에서의 그동안 의료계의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현장에서 환자를 보면서 의사 입장에서의 그런 제도적인 뭔가 안타까움이나 한계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원망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실제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모든 의원에도 확진자들이 진료를 원한다면 아니면 진단을 위해서 의심 환자들이 내원한다면 열심히 볼 요양이 있다. 다만 재택치료나 이렇게 확진자들을 진료하는 데 있어서 전원이나 아니면 진료하다가 여러 가지 시스템의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조금 더 명백히 해달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께서도 코로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다가 만약에 발생하는 여러 예상치 못했던 의료 사고들이나 아니면 어려움들에 있어서는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의 면책권까지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좀 진료 환경 개선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의협에서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제안서를 후보님께 좀 제안을 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의사협회 가서 받은 정책 제안서인데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아마 여러 당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그 제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 특히 지금 봤을 때는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외과, 내과, 산부인과 뭐 여러 가지 필수 진료과들이 의사들이 사실은 지원도 잘 안 하고 정말 그런 생명에 중대한 그런 진료를 할 때 여러 가지 위험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편하거나 아니면 수익이 많은 과를 지원하려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수 의료과에서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의사들이 필요한 과에서 본인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지원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변호사 시절에 의료 사고에 대해서 변호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던 과정에서 아이가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뇌에 뭔가 손상을 입었을 때 이 산부인과 출산을 받았던 의사가 상당히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요. 가장 그래도 열악한 뭐 소아외과라든지 아니면 소아심장과라든지 흉부외과라든지 이런 과들의 의사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수과 현실화부터 안전망 구축까지에 대한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런 중증의 환자를 보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의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당한 스트레스와 함께 그런 법적 소송까지 무릅쓰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어떻게 안전망을 구축할지에 대한 법안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같이 의사협회와 같이 논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좀 비인기과에 음.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공약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예. 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별로 공공의료에 대한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의 코로나 보건의료에 대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의 강화도 한 가지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감염병 위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공공의료가 실제로는 병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공공의료가 모든 국민들이 내가 지방의료원에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인력이나 아니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훌륭한 의료진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환경적 지원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더 늘리고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보면은 민간 의료에서도 상당한 공공성을 발휘하면서 지금 코로나 대응을 같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약에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백신에 대한 우리 국민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국가가 좀 책임질 수 있는 조금 더 선제적인 역할에 대한 공약도 하셨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우리 국가적으로는 매우 보호받아야 될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부터 백신을 맞았을 때 이상 반응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말씀을 하셨고요. 또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상당히 5만 명, 뭐 10만 명, 그 2, 30만 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방역을 어떻게 경제와 같이 활성화해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하다면 우리가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고 합리적이고 스마트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3차 접종자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풀 수 있는 방역 완화에 대한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서 다시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정말 위중증 환자가 감당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쓴다면 이제는 무조건 쪼이는 방식의 방역이 아니라 조금은 자율 책임 방역으로 더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성과 유연성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 좀 순서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질문 궁금한 점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표 의료 공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공공의료 강화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빅5 병원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을지. 맞습니다. 수도권의 그런 쏠림 현상은 시간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국감에서 매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병원의 3분 진료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됐다는 보도자료도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많은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대학병원 수준의 그런 의료의 질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진료권별로 대학병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공공병원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이 그런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정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가 암에 대해서
뭔가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빅5 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 약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그 지역에서의 대학병원에 가도 조금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정말 고가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상시험을 하더라도 많은 지역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는 검토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약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 거점 병원을 55개 구축을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는데 사실 어쨌든 55개 공공의료병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숙련된 의료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지도 한번 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70개 중 네네. 진료권별로의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만약에 공공병원이 어렵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병원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신축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그 중소병원들은 폐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수해서 사실 공공병원을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네. 됩니다. 또 좋은 분들이 이런 곳에 와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래서 공중보건 간호사 제도라고 네네. 해서 간호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국가가 지원해주고 양성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 임상 교수 제도라고 해서 각 국립대 병원에서 공공 임상 교수로서의 교수직을 주고 각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에 파견을 보내서 그 지역사회에서의 특성에 맞는 지역 의료를 어떻게 공공성 있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면서 파견식으로 그래서 로테이션식으로 하면서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필수 의료 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필수 의료는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 국가가 양성한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필요한 필수 진료의 그런 제공을 할 때는 국가가 그런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의료 행위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부담할 수 있도록 좀 더 국가가 필수 의료와 공공 의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의식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료진 확충과 관련해서 예. 또 이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이런 공약도 지금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작년에 의료계 파업으로 이어질 정도로 좀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협의점을 찾기 위한 그런 좀 방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의정 협의를 통해서 네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은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존에 있는 매년 발생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말 필수 의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도 같이 하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양적으로 증가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의사, 과학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의사 면허를 딴다고 해서 필수 의료로 갈 수도 있고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를 사실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 쪽으로 갈 수 있는 의사 과학자의 확보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가 민감해하는 것은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의료에 뭔가 과잉 수요가 뭔가 오히려 과잉 공급이 되고 수요를 일으키면서 의료의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악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의사들의 경쟁력이 오히려 양적으로만 하다 보면 질적으로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없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들이 적재조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양과 질의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좀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 또 중재를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 이제 전국민 주치제도 또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이게 사실 다른 후보님들도 제시한 공약 비슷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혹시 좀 주요한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국민 주치 제도에 대한 네. 그 개념과 이념은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 주치 제도가 어디부터 적용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아동 그리고 어르신들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취약계층 그리고 의료 이용이 절실한 부분부터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주치 제도의 시범 사업으로 장애인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 구강 주치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잘 조합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좀 제대로 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어쨌든 지금 주치 개념이 뭔가 1차 진료를 먼저 봐주시는 이제 종합적인 그런 일반의? 예. 이런 느낌이라고 드는데,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세부 전문의가 거의 대다수 예, 분들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괴리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혹시. 예. 저희가 주치 제도를 얘기하면 네. 찬성하는 과가 있고요. 네네. 반대하는 과가 있습니다. 네네. 확실하게 이게 입장이 갈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치의는 1차 내가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의사. 하지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네네. 거죠. 하지만 모든 제도는 모든 의사들한테 참여 가능하도록 열어놔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런 포괄적인 진료를 하려면 1차 진료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준비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1차 진료는 뭐 흔하게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증상에 대해서 이럴 때는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어느 병원에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아마 준비할 수 있는 보수 교육이나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모든 의사들이 양성될 때 1차 진료의료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좀 예.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소확행 공약에서도 의료 공약을 많이 발표를 하셨잖아요. 혹시 예. 그중에서 좀 주요한 공약들을 좀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확행은 네. 정말 말 그대로 소소한 네네. 확실한 행복이기 때문에 뭐 산부인과라는 말 자체가 네. 약간 젊은 여성들한테 방문이 꺼려지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뭐 여성의학과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제안도 했는데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가장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다음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에서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탈모 공약, 그리고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공약 등 네네. 여러 가지 보험급여의 확대에 대한 공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보험을 급여로 전환하는 그런 좀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중증 질환에서의 그런 고가 신약에 대한 그런 급여 확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사회적 질병으로서의 우리 삶에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혜택받는 방향으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비만 수술에 대한 급여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비만은 사회적 질병이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인 네네.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만이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 아닌 정말 만성질환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약물로서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로서 또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한 급여가 된 만큼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의 사회적 질병도 급여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죠. 그러면서 탈모에 대한 것들도 사회적 질병으로서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단순 미용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외모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사회적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의 많은 국민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급여화 검토할 때 같이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사회적인 우리 시대의 흐름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건강보험이 어쨌든 보장성을 강화되는 쪽으로 나왔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보험 재정은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방안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 외에도 국가 보조율을 더 늘려서 국가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음. 방식이 있고요. 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의료 과잉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저렴하고 이용하기 쉬운 의료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불필요한 의료들이 그동안 이용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감염병 코로나 시기 되면서 재정이 오히려 건전성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다들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병원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신다는 거죠. 네네. 불필요한 이용이 줄어든 긍정적인 사인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하는 건데 상위 1년에 가장 많이 의료를 이용하는 20명을 뽑아보면요. 네. 1년에 3,000번 넘게 병원을 이용하십니다. 네네.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1년에 3,000번 가려면 하루에 10번은 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어디선가 새는 돈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굳이 불필요한 의료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과잉 의료가 있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보험료율은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잉 의료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다 조금 더 부담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왜 과잉 의료를 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젊었을 때부터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건강 관리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건강보험의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을 하고 실제로 남발하거나 과잉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조금 더 누적시키고 이런 방식을 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금 더 제도의 디테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단과 심병원과 의료회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과 함께 이재명 후보 측의 건강의료 정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상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